진나라 말기에 벌어진 초안대전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항우와 유방. 항우는 거의 모든 면에서 유방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후의 천하를 통일한 것은 유방이었습니다. 대체 유방은 자신보다 훨씬 잘난 항우를 상대로 어떻게 승리한 것일까요? 항고조 유방은 기원전 247년 초나라의 폐연에서 태어났죠. 젊은 시절에 그는 변변찮은 일도 하지 않는 백수건달이었는데 돈도 못 벌면서 틈만 나면 술판을 벌이는 남봉꾼이었다고 합니다. 유방은 얼마 안 되는 집안 재산까지 펑펑 써대며 동네 친구들을 모아 건달놀이나 하고 툭하면 싸움박질에 칼 가지고 똥폼 잡다가 실수로 사고를 쳐 관아에 잡혀가는 등 동네에 사고란 사고는 죄다 치고 다녔다고 하죠. 다만 워낙에 베풀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활달했으며 남다른 패기가 있어서 이상하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공이라는 인물은 처음 유방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남다른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을 유방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했죠. 천년만년 백수로만 지낼 것 같던 유방은 정장이라는 벼슬을 얻었고 머지않아 진시황릉이 건설되고 있는 여산으로 인부들을 인솔해가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혹한 진시황릉 건설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둘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차피 이대로 계속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책임자인 유방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방은 행렬을 멈춘 후 술을 잔뜩 퍼마시고는 자신은 이대로 도망을 갈 생각이니 남은 사람들도 모두 도망갈 것을 권했고 그중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사람들은 유방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유방이 도망자 생활을 하던 기원전 209년에 진승과 오강의 난이 발생하며 각지의 백성들이 진나라의 관리를 죽인 후 반란을 일으키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폐연의 혈령은 마을의 유명인인 유방을 불러들이고 자신도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혈령의 요청을 받은 유방이 부하들을 이끌고 폐연으로 오자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낀 혈령은 성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유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고민 끝에 유방은 혈령이 죽어야 폐연이 무사하다는 편지를 담은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보냈고 유방의 편지를 본 폐연의 백성들은 혈령을 때려 죽이고 성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폐연을 다스리게 된 유방은 얼마 후 다른 제후들처럼 진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는데요. 마침 항우의 숙부 항량이 초나라를 부활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항량의 군에 가담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 항량이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참사가 발생했고 기세가 오른 장안은 조나라로 진군합니다. 조나라가 망하면 장안의 다음 목표는 초나라가 될 것이 뻔했기에 초나라에서는 조나라를 구할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동시에 진나라 영토에 대한 공격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항우는 장안 같은 일개 장수를 잡기보다는 진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항량의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방과 함께 관중으로 가길 원했지만 회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잔혹한 항우를 서쪽으로 보내지 말 것을 간언한 끝에 평소 백성들에게 관대했던 유방이 관중으로 떠나게 됩니다. 서쪽으로 나아가던 유방은 툭하면 학살을 저질러대는 항우와 달리 백성들에게 늘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항복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줬기 때문에 유방이 가는 곳마다 각 지역의 성주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항복을 하러 왔죠.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로 가는 마지막 길목 중 하나인 무관을 점령하고 남전에서 진나라의 대군까지 격파한 유방이 회상이라는 지역까지 도달하자 당시 진나라의 왕이었던 자영은 유방에게 항복을 청했고 유방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후 유방은 처음에는 진나라의 보물과 미녀들을 자신이 다 차지한 후 흥청망청 놀려고 했지만 부하인 벙쾌와 장량이 그를 설득한 끝에 진나라의 보물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에게도 절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요. 그리고 엄격하기 짝이 없었던 진나라의 법을 폐지해버린 채 남을 죽인 자는 목숨을 잃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처벌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감옥에 가둔다는 세 가지의 간단한 법만을 공표했는데 이러한 유방의 행동은 훗날 그가 천하를 통일하게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되죠. 하지만 이때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자신이 유방보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거느린 병사수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방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유방은 항우의 숙부인 항백을 통해 자신은 결코 항우에게 대적할 마음이 없으며 도적들이 항우가 가져야 할 진나라의 보물들을 훔쳐갈까봐 자신이 잠시 막고 있었을 뿐이라며 사죄한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후 천하의 지배자가 된 항우는 각지의 왕을 정했는데 가장 위협적이었던 유방은 중국의 왼쪽 구석에 있는 파촉이라는 오지의 왕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촉에서 관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 그 부하들을 배치시켜 유방이 늙어 죽을 때까지 파촉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파촉에 있던 유방에게 항우의 밑에 있던 한신이라는 장수가 항복을 해왔고 그의 재능을 꿰뚫어본 신하들이 유방에게 추천을 한 결과 유방은 한신을 대원수로 임명한 후 파촉에 들어간 지 겨우 4개월 만에 다시 관중으로 진격했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장안과 그 부하들을 한신의 번뜩이는 계책을 이용해 모두 물리쳐버렸습니다. 이후 다시 관중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각 지역 제후들의 항복을 받은 유방의 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죠. 기원전 205년 항우가 제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러 간 사이 유방은 자신을 따르는 제후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56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평소 깔보던 유방에게 자신의 본거지가 털렸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극도로 분노하며 3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팽성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진군했는데요. 양군의 전력차가 무려 19배 정도가 났기 때문에 유방을 비롯한 연합군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거라 믿으며 항우군에 맞섰지만 강력한 초나라 정예병들과 함께하는 항우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방의 연합군은 숫자만 많을 뿐 통일된 체계조차 갖추지 못해 엉망인 상태였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항우군의 기습을 받은 한나라군은 곳곳에서 무너져갔고 나중에는 공포에 질려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사방으로 달아났죠. 결국 팽성의 동쪽인 곡수와 사수에서 10만여 명의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남쪽으로 도망친 병사들도 수수에서 무참하게 사륙당하며 10만 명이 물귀신이 되었습니다. 유방 또한 살기 위해 마차를 타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와중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발견하고 마차에 태웠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서 다시 초나라의 추격군이 보이기 시작하자 초조해진 유방은 마차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자기 아이들을 마차 밖으로 던져버리는 미친 짓을 저질렀죠. 그러자 마차를 몰고 있던 하후영이라는 장수가 깜짝 놀라며 아이들을 다시 태운 뒤 출발했는데 그 뒤로도 도망치는 중에 유방이 아이를 던지면 하후영이 다시 태우는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유방은 하후영을 찔러 죽이려 했고 화가 난 하후영도 하찮은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아는 법인데 폐하께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라며 유방을 꾸짖었죠. 아버지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하후영에게 겁을 먹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유방은 더 이상 자식들을 던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겨우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 후 유방은 한신을 하북 지역으로 보내 그곳을 평정하게 하고 자신은 형양에 남아 항우를 상대하며 한신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죠. 애초에 유방은 자신이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면 대결을 피하고 성의 의지에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형양이 초나라군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인 상황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이때 항우의 부하였다가 유방에게 항복한 진평이라는 책사가 항우와 그의 제일 참모인 범증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계책을 성공시키면서 범증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유방은 부하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항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관중으로 돌아간 유방은 다시 병력을 모아 광무라는 지역에서 다시 항우와 맞붙게 되죠. 당시 팽월이라는 장수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초나라의 후방을 교란하며 항우군에게 가는 보급을 끊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진 항우는 당시 인질로 잡고 있던 유방의 아버지를 앞으로 내세운 뒤 유방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를 커다란 솥에 삶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태연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버지를 삶아 죽이면 그 국물을 한 사발 나눠달라고 맞받아쳤죠. 회심의 인질극마저 통하지 않자 초조해진 항우는 유방에게 1대1로 싸워 승자를 가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항우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유방은 지난날 항우가 관중으로 먼저 입성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던 약속을 깨버린 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점 등 항우의 잘못을 일일이 얘기하며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항우는 숨겨뒀던 쇠뇌를 쏴서 유방을 저격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화살을 맞은 유방은 큰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물러나 요양을 하게 되죠. 항우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간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막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세를 읽는 눈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는데요. 때문에 옆에서 대신 큰 그림을 그려주던 책사 범증을 스스로 내친 후부터는 싸움 한번 져본 적도 없으면서 점점 불리해져만 가는 괴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팽월이 계속해서 초나라의 후방을 들쑤시고 다니는 와중에 한신이 마침내 하북 지역을 모두 평정하게 되면서 마침내 상황이 뒤집혀버렸고 기원전 202년 해아라는 지역에서 마침내 항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방은 어느 날 신하들과의 연애 자리에서 자신이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차지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신하들은 항우는 오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폐하께서는 뛰어난 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유방이 고개를 저으며 항우는 뛰어난 계책을 가진 책사인 범증 한 사람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은 비록 항우에 비해 나은 점은 없지만 뛰어난 계책을 짜내는 장량, 보급과 행정의 귀재 소화, 전투의 달인 한신 같은 인재들을 적절히 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고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모두 감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나라 최초의 황제인 한고조 유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망탁조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중국 한나라 이후부터 조조가 세운 위나라 때까지 있었던 4명의 역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로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이를 일컫는 말이죠. 오늘은 이 망탁조이 중 한나라를 전한과 후한으로 쪼개어버린 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왕망은 사실 제나라의 마지막 왕, 전권의 손자였는데요. 당시 제나라 사람들이 전씨 집안 사람들을 왕가라고 부르다 보니 성을 왕씨로 바꿨다고 하죠. 그는 아버지 왕만의 차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공허였던 왕정군이 한원제 유석의 황후가 되자 삼촌들이 모두 제후에 봉해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반면 아버지 왕망과 형이던 왕영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왕망의 가족들만 가난하고 외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모인 효원 황후는 그와 어머니를 궁으로 데려와 보살펴줬는데 왕망은 공손하고 검소하게 지내며 부지런히 많은 것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어머니와 형수를 성심성의껏 모시면서 밖으로는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들과 사귀고 제후였던 삼촌들에게도 깍듯이 대했죠. 거기다가 큰아버지이자 대장군이던 왕봉이 병에 걸리자 왕망은 잠자리에 들 때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에 든 적이 없을 정도로 큰아버지 병수발을 정성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을 다리고 막까지 봤을 정도였죠. 하지만 사실 왕망의 이런 행동은 전부 위선이었고 착한 척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카의 행동에 감복한 왕봉과 왕망의 이런 행실을 들었던 대신들과 왕상, 왕근 등의 추천으로 원제 이후로 황제가 된 성제는 그를 칭찬하며 황문낭, 사성교의의 직위를 내려줬고 왕망도 순조로운 출세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도후, 기도의, 광록대부와 시중까지 굉장히 빠른 출세가도를 달렸는데요. 여전히 몸을 사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러던 기원전 8년 대사마의 직위에 있던 왕망의 삼촌이던 왕근은 병에 걸려 사직을 청했고 성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왕망의 친척 순우장이 재능과 인품도 훌륭했기 때문에 대사마 자리를 이어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망은 이를 시기에 순우장이 성제의 황후였던 허씨의 언니를 희롱했고 그녀와 간통까지 했으며 많은 양의 국내 물품을 횡령했다고 무고해버렸고 결국 순우장이 처형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에게 속은 줄 몰랐던 성제는 왕망이 충직하다며 칭찬해 주었으며 이로써 순우장을 대신해 그가 대사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왕망의 권력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해졌는데요. 하지만 왕망은 오히려 자신을 더 단속하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그의 아내도 역시 검소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 오죽하면 사람들이 왕망의 집에 갈 때면 아내를 하녀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던 중 성제가 세상을 떠나고 성제의 조카이던 애제가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 이로 인해 애제의 아버지가 황제로 추존되면서 애제의 할머니이던 소위 부씨가 태후가 되는 일이 발생했고 왕망은 이 일을 반대한 탓에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둘째 아들 왕액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는 등 악행을 벌리자 그는 아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알려지자 그의 훌륭한 인품을 높게 산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그의 복귀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결국 애제는 왕망을 다시 불러들였고 고모이던 태왕태후 왕씨의 시중을 들게 하면서 다시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했죠. 그러나 얼마 안가 애제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황제의 옥새를 맡고 있던 대사마 동현에게서 옥새를 빼앗아 9살밖에 되지 않았던 중산왕 유기자를 평제로 옹립하면서 자신은 다시 대사마에 오르게 되었죠. 사실 성제와 애제 모두 후사가 없이 사망하면서 원제의 후손은 유기자밖에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섭정을 하던 태왕태후 왕씨가 나이가 들어 정사를 돌보기가 힘에 부치자 왕망과 4명의 대신들에게 정사를 맡겨버렸고 얼마 후 그는 안항공에 오르면서 명실상부 한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왕망은 평제의 외가였던 위씨 가문이 외척으로서 권력을 얻을 걸 염려해 평제의 어머니만을 남기고 위씨 일가를 모조리 멸문시켜버렸으며 자신의 딸을 평제에게 시집보내 스스로 국구가 되어 한층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왕망은 전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비로 돈을 뿌려 백성을 구제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청원을 올려 그에게 상을 내려야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왕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는 이를 다 부끄러워하고 거절했지만 뒤에서는 사람을 시켜 왕망이 태평성대를 이루어냈다며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게끔 스스로 소문을 냈죠. 그런데 평제가 자신의 외가가 왕망에 의해 멸문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왕망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왕망은 결국 평제를 독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2살밖에 되지 않았던 유영을 황태자로 책봉했으며 자신은 스스로 가왕제,
서팡제로 칭하며 섭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왕망의 이런 행동에 동군태수 저기가 그에게 반하여 군대를 일으켜 공기하자 왕망은 분노하며 저기의 아버지와 선조들의 무덤을 모조리 파헤친 뒤 시신과 관들을 불태워버렸고 그의 삼족을 멸했으며 어린 아이들도 오독을 먹여 죽인 후에 구덩이 하나를 크게 판 뒤 모두를 한꺼번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일으킨 봉기도 얼마 안가 진압되었고 저기도 죽고 말았죠. 그러던 중 황제가 되고 싶었던 왕망은 고조의 영혼에게 선양을 허락받았다며 황태자였던 유자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지만 황천의 위명을 어길 수 없다라며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은 등용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죠. 게다가 가족들과 친척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삼촌 왕립과 아들 왕후가 황제로 즉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자 그들마저 죽이고 말았죠. 그렇게 기원 후 8년 11월 왕망은 선양의 형식으로 직접 황제에 즉위했고 신나라를 세우면서 전하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선양이었지만 사실 황위를 찬탈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이렇게 보기 좋게 선양의 형식으로 황위나 왕위를 찬탈한 방식은 약 10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북송대에 이르러 이민족의 왕조들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왕태후 왕씨는 옥새를 맡고 있었는데 왕망의 사촌 왕순이 옥새를 받으러 찾아오자 왕망에 대한 욕설을 퍼부으며 너희를 보니 왕씨 집안이 멸문하겠구나 라고 했다고 하죠. 어쨌든 황제가 된 왕망은 더 이상 착한 척은 그만두고 온갖 폭정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땅을 전부 왕의 소유로 만들어 사사로이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화폐 개혁을 비롯해 온갖 복잡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경제 활동도 마비되어 물가가 폭등해버렸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 후한 말대와 같이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도 수많은 적을 만들어버리는 패착을 해버리기도 했는데요. 한해 선제 이래로 흉노를 비롯한 여러 나라나 민족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온 동네방네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노족이나 선비족 등 주변 민족들의 지도자 호칭을 낮추어 부르는 등 주변 민족들과의 사이도 굉장히 나빠졌고 서로 적대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흉노와의 전쟁에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구정과의 전쟁에는 20만의 병력을 동원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고구려는 지멋대로 하구려라고 칭했고 고구려 왕은 하구려 후로 낮춰 불렀죠. 이 외에도 서역의 여러 도시국가들까지 건드렸고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주변국과 이민족들은 그에게 복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센 저항과 침략만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선이나 귀신 등을 믿어 엄청난 국고를 축내며 국내에 팔풍대와 구묘를 지었고 이에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또한 자신이 서팡제 시절 반란을 일으켰던 저기의 동지 왕송경이 체포되자 태희에게 그를 해부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해부를 한 뒤 오장의 무게와 길이 등을 재개하고 가는 대나무를 혈맥에 따라 넣는 등 병의 치료법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인체해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 나온 고조가 그를 꾸짖자 다음 날 군사들을 보내 고조의 사당을 다 때려 부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먹고 살기마저 힘들어진 백성들은 결국 봉기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눈썹을 빨갛게 칠한 정미군, 유연과 유수, 그리고 공손술, 연잠, 왕랑 등도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에 왕망은 걱정에 밤잠을 설쳤고 심지어 머리와 수염까지 하얗게 변색되어 태연한 척하기 위해 까맣게 염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왕망의 군대는 유연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곤양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왕망의 군대는 고작 1, 2만 명 밖에 안 되던 유연의 군사를 이기지 못하고 전멸하다시피 해버렸죠. 게다가 얼마 안가 낙양과 무관도 함락되자 대사마 최발은 왕망에게 눈물로 하늘에 호소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왕망은 대신들과 아침 저녁으로 통곡하며 하늘에 기도를 드렸고 심지어 통곡 잘하는 백성 3천여 명을 뽑아 다같이 울며 기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유연의 군대가 결국 장안의 문을 부수고 진입하자 왕망의 신하들과 병사들도 모두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상인 출신이던 두호가 왕망을 죽였고 교의 공빈치가 그의 수급을 잘라 경시제가 된 유연에게 보냈으며 주위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남은 왕망의 몸을 난도질해 마구 찢겨져 흩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왕망이 죽어 신나라는 세워진 지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왕망의 수급을 효수했을 때도 분노한 백성들이 왕망의 머리를 때리고 돌을 던졌으며 칼로 난도질하고 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만큼 왕망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이미 극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시제 유연은 왕망의 조상들의 무덤을 다 파헤친 뒤 관을 불태워버렸고 왕망의 일족들도 멸족시켰죠. 또한 그가 지었던 여러 건축물들 또한 불태워버렸습니다.
왕망이 죽고 난 뒤 수많은 지방에서 할거가 일어났고 광무제가 이를 진압하고 후한을 만들기까지 대륙 전체가 전란에 휩싸여 지옥이 펼쳐졌죠. 명예욕과 시기심이 지나치게 강한 소인배였던 왕망은 권모술수를 이용한 정치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권신들을 키우지 않는다며 신하들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렇게 자기 혼자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다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도 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조조에게 너의 죄는 왕망과 동탁보다 더 크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석가모니에게 벌을 받아 오행산에 갇혔던 때가 왕망이 천하를 찬탈했던 무렵이라고 언급되었죠. 그만큼 왕망은 망탁조이의 필두로 역적의 대명사만 되었을 뿐 그가 세운 신나라는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중국사를 배울 때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망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평가가 최악이며 그가 했던 행위는 금기로 규정되어 버리기까지 했죠. 전한을 멸망시킨 망탁조이의 필두, 역적의 대명사, 왕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나라는 유방이 세운 나라이며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두 번째로 통일한 나라인데요. 이 한나라의 역사는 왕망이라는 인물에 의해 중간에 한 번 쪼개지게 됩니다. 바로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인데 가운데 시기에는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신나라는 건국된 지 고작 15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신나라는 전세계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죠. 이 한 사람은 바로 유수라는 인물입니다. 유수는 사실 광무제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 인물이 바로 후한을 세운 사람이죠. 유수는 중국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명군 중 한 명으로 당나라의 태종, 청나라의 강희제와 더불어 중국의 3대 명군으로 불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기원전 6년에 태어났는데 한나라 반개 황족 출신이었죠. 유수의 아버지는 남돈현령을 지낸 유음이라는 사람이었고 유수가 고작 9살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부모님을 둘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삼촌인 유량의 손에 거두어져 자라게 되었죠. 그의 형인 유연은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인싸기질이 다분했던 인물이었던 반면 유수는 행동이 신중하고 조용하며 차분한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릴 적 삼촌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유수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수도인 장안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청년 시절에는 장사를 하기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고 하죠. 그렇게 20살이 된 유수는 수도 장안으로 가서 훗날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훗날 황후가 되는 아내 음녀화와 자신의 오른팔이 되어줄 등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벼슬을 한다면 집금호, 아내를 얻는다면 음녀화라고 할 정도로 큰 욕심 없이 적당한 벼슬자리를 얻어 예쁜 아내와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나라 백성들은 왕망의 폭정에 나날이 궁핍해져만 갔고 결국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눈썹을 빨갛게 칠한 정미군과 농림군, 평림군 등 각지에서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호족들, 귀족들까지 왕망의 폭정에 반해 봉기를 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수의 형인 유연도 용릉에서 거병했고 그들을 용릉군이라 불렀죠. 그리고 곧바로 유수 역시 형을 돕게 되는데 생각보다 병사가 잘 모이지 않았던 용릉군에 유수가 합류하고 나서 어릴 적부터 유수의 인품을 잘 알던 사람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용릉군은 농림군, 평림군과 연합했고 큰 세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현들을 차지하는 등 활약하기 시작했죠. 이후로도 유시 형제가 이끄는 군대는 계속해서 신나라군을 격파하며 완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남양군 대부분을 손에 넣은 유연과 유수는 유연을 한나라 황제 경시제로 추대하여 본격적으로 왕망의 신나라에 맞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군사를 나누어 여러 도시들을 동시에 공략하기로 했는데 형 유연은 포위 중이던 완을 계속 공략하기로 했고 유수는 따로 군사를 떼어내 영천군을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유수는 여러 장군들과 곤양, 정능, 언등, 영천군의 여러 연들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렸죠.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왕망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색되어 까만색으로 염색을 하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망은 왕읍과 왕심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정예병사 43만 명을 주어 곤양을 공격해 한나라 유시들을 섬멸하라 명했죠. 그렇게 한나라와 신나라의 운명을 건 곤양대전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날이 43만 명의 신나라 군사는 곤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곳을 지키던 군사는 고작 9천 명에 불과했죠. 심지어 이들 중 태반은 창칼을 잡아본 적도 없는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농민군 9천이 신나라 정예주력부대 43만 명을 상대로 했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으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장수들도 영천군 공략을 포기하고 도망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만약 지금 도망을 치면 완성을 공격하던 형 유연의 부대가 적군에게 뒤통수를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유수는 지금 도망가면 하루 사이에 여러 아군 부대들은 전멸해버릴 것이다. 또 당장 목숨은 건질 수 있어도 고향이 토벌되면 그때 모두 죽고 말 것이다. 라며 장수들과 병사들을 설득했죠. 그리고 자신이 43만 적병의 포위를 뚫고 언연과 정릉으로 가서 지원군을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유수를 포함한 13명의 결사대는 지원군을 데려오기 위해 밤을 틈타 성을 빠져나와 43만 명의 포위를 필사적으로 뚫어내고 겨우 언연과 정릉으로 탈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곤양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는데요. 신나라의 장수 왕읍 왕심은 곤양을 수십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으며 열몇 명 빠져나간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죠. 또한 성벽보다 더 높게 운거를 놓아 곤양성 안을 내려다보는 상황이었고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인해 곤양성을 너무 얕보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이겨 더 많은 전공을 세울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무가 왕읍에게 곤양성의 항복을 권유하자 하니 왕읍은 이를 거절했고 그러면 포위를 한쪽만 열어 도망치는 적병들을 공격해 적기수를 줄이면서 서서히 피말려 죽이는 계책을 쓰자고 건의를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죠. 그만큼 왕읍과 왕심은 더 많은 전공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곤양성을 향한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곤양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들도 힘에 붙여 결국 왕읍에게 항복을 요청했지만 오직 힘으로 반란군을 눌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왕읍이 이를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항복도 받아주지 않자 곤양성을 지키던 병사와 장수들은 배수진이라도 친 듯 미친 듯이 분투하기 시작하면서 곤양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지원군을 모으러 갔던 유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고작 3,000명밖에 모으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이 3,000명의 병사만 가지고 곤양성을 지원하러 오게 되었죠. 신나라군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진을 친 유수에게 왕읍 왕심은 이들을 물리치라며 군사 수천 명을 보냈지만 유수는 선두에서 말을 몰아 창을 휘두르며 적군을 무찔렀고 그의 이런 모습에 고무된 부하들도 용기를 내어 적과 싸워 천여 명의 적군을 죽였으며 결국 적군도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수는 완성을 함락시켰으니 곧 있으면 형 유연의 지원군도 올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유수는 3,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43만 명의 신나라 군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죠. 유수가 노린 점은 바로 총대장인 왕읍과 왕심을 쓰러뜨리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신나라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은 일이, 그리고 유수의 군에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찾아옵니다. 유수가 돌격해오자 왕읍과 왕심은 고작 3,000밖에 안 되는 병력이니 자신들도 쉽게 그들을 격파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1만여 명의 병력을 인솔해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다른 부대는 현재 위치를 지키면서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냥 다 몰려들어서 유수의 부대를 쓸어버리면 될 일이었지만 왕읍 왕심은 자기들이 유수를 비롯한 많은 적군을 죽이고 군공을 최대한 많이 쌓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군이 크게 부딪히는데 유수의 신들린 용병술로 인해 결국 왕읍 왕심의 부대가 열세에 몰리기 시작했지만 왕읍에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신나라군은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은 채 멀뚱멀뚱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 유수는 사령관 중 한 명인 왕심의 목을 따버렸고 이에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신나라 병사들이 통제를 벗어나 와해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신나라군은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곤양성을 지키던 병사들도 문을 열고 나와 혼란에 빠진 신나라군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신나라의 43만 병력은 무질서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죠. 마구잡이로 도망치는 바람에 사람에게 밟혀 죽은 사람들도 수두룩했으며 강을 건너 도망치던 신나라군은 때마침 내리는 폭우로 불어난 물에 수장되기까지 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신나라 병사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43만 명 중 겨우 수천 명만이 왕읍을 따라 낙양으로 도망갔죠. 고작 1만 명 정도의 군사로 43만 대군을 섬멸시킨 이 기적같은 전투를 곤양대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곤양대전으로 인해 유수와 유연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고 백성들은 앞다투어 유수의 군대에 가담하기 시작했으며 신나라의 주력 부대가 괴멸되자 수많은 신하들이 유수와 유연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신나라는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유연의 군대는 낙양과 무관성을 함락시켰고 훗날 장안까지 함락시키면서 왕망은 두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신나라는 고작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유연과 유수 형제의 목표는 이루어졌지만 그들에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데요. 유연과 유수 형제의 명성이 천하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경시제 유연이 유연을 반역죄로 몰아 처형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형의 복수를 할 것인지 훗날을 도모할 것인지 고민하던 유수는 아직은 경시제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얼른 경시제를 찾아가 죄를 청하면서 형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며 싹싹 빌게 되죠. 그러자 유수를 죽일 명분이 없어진 경시제는 유수에게 실권이 없는 관직을 내리고 신하들에게 시켜 그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형이 죽었어도 유수는 상복도 입지 않았고 평소처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술도 먹으며 사람들과 수다도 떨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것이었죠.
또한 사람들이 곤양대전의 상황을 물으며 자신을 영웅으로 추켜 세울 때는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이 열심히 싸운 결과일 뿐 자신이 한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경시제의 감시가 느슨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 형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토사구팽 당한 것에 눈물 흘리며 언젠가는 형의 복수를 할 것이라 다짐했죠. 결국 유수를 제거할 구실을 찾지 못한 경시제는 그를 하북 지역에 있던 군벌 왕랑을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유수는 23년 겨울 하북으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경시제는 유수에게 병사뿐만 아니라 보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수는 거의 2년간 반란군에게 쫓겨 도망 다녀야 할 처지에 놓였고 겨우겨우 추위와 굶주림을 피해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시제가 유수를 하북에 보낸 이유는 사실 싸우다 그냥 죽으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런 개고생을 하면서도 유수의 훌륭한 인품과 영웅적인 면모에 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모이게 되고 유수의 세력은 점점 커져갔으며 이때 유수와 함께 개고생을 하던 28명의 부하들은 훗날 운대 28장으로 불리는 유수의 충신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유수는 왕랑군을 격파하고 한단을 함락시키기에 이르렀죠. 거기다가 얼마 안가 하북지방을 평정해버렸으며 그때까지 반란을 계속 일으키던 정미군까지 자신의 군대에 복속시켜 나날이 세력은 강대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굉장히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며 적의 사정도 적당히 생각을 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정미군이 황하 동쪽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유림이라는 사람이 유수에게 달려와 빨리 수공을 쓰면 정미군들을 전부 물속에 수장시켜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유수는 너무 잔인한 방법이라며 수공은 쓰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여유있고 느긋하게 적군들을 평정하고 있던 것이죠. 어쨌든 하북을 평정한 유수가 두려워진 경시제는 유수에게 소왕의 자기를 내리며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유수는 부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를 거부하고 하북 지역을 기반으로 독립해버렸죠. 그리고 25년 6월 유수는 국호를 한이라 정하고 낙양을 수도로 삼은 뒤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광서제가 세운 이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르죠. 이때 경시제 유연은 장안에 있었는데요. 경시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등 이미 황제로서의 능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장안 근처에서 약탈과 전횡을 일삼던 정미군이 장안에 쳐들어오자 그것도 막지 못해 결국 유연은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유연을 죽인 정미군은 유분자라는 사람을 꼭두각시 황제로 세우고 온갖 횡포를 일삼았는데 이에 광무제는 27년 2월 장안을 함락시키며 그들을 모조리 평정해버렸죠. 뒤이어 광무제는 30년에는 산둥, 33년에는 농서를 공략하였고 이제 남은 곳은 촉당에 있는 공손술의 세력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낙양의 황궁에는 황실에서 사용할 집기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광무제는 신하들에게 집기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미 성도에 모두 만들어져 있으니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성도는 촉 지역의 중심지인데요. 당시 공손술이 황궁을 짓고 있었는데 그를 토벌하고 나서 모두 빼앗아오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광무제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등록망촉으로 이는 농서 땅을 이미 얻었는데 촉땅을 바라고 있다라는 말로 이후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표현한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년 촉땅의 공손술 세력까지 멸망시키면서 그는 중국을 다시 평정하기에 이르렀죠. 통일 후부터 광무제는 본격적으로 성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랜 기간 계속된 전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다 못해 거의 막장으로 치닫던 상황이었기에 백성들의 세금을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해 주었죠. 또한 노비를 해방시켜 농사를 지을 일반 백성들의 수를 늘렸으며 백성들이 동원되던 부역도 대폭 축소하면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둔전병 제도를 도입해 군량을 최대한 자급자족하도록 만들면서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관직을 없애고 조정 내 조직들을 통폐합해 관리의 수도 줄였으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은 가차없이 엄벌에 처했고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죠. 거기다가 황실과 수도를 지키는 금이군과 군사적 요충지의 주둔군을 제외하고는 군대도 대폭 축소시켰는데 비록 군사력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군비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광무제는 밤낮으로 민생을 돌보는 일에 몰두했는데 신하들이 휴식을 권할 때도 그는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 피곤하지 않다고 했다고 하죠. 다방면으로 진행된 광무제의 개혁 정책으로 후한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나라의 부흥을 이룩한 광무제는 57년 2월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훗날 제갈량은 광무제를 들어 한나라 고조의 개국 공신들은 흔히 광무제의 개국 공신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광무제가 너무나 위대한 군주였기 때문에 공신들의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이 부각될 만한 위기 상황이 적었던 것뿐이다 라며 광무제의 능력을 극찬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조광지처라는 말이 광무제와 그의 누나인 호양공주의 일화에서 유래했는데요. 광무제는 일찍 과부가 된 누나 호양공주를 다시 시집 보낼 생각으로 혹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양공주는 광무제의 신하인 송홍이 마음에 든다고 답했는데 문제는 송홍은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황족인 호양공주가 신하의 첩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광무제는 송응을 불러 술을 한잔하면서 사람이 출세하면 아내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친구를 바꾼다는데 자네는 어떤가? 라며 슬쩍 그의 마음을 떠봤죠. 그러자 송홍은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을 수 없고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쫓아낼 수 없는 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광무제는 누나인 호양공주에게 송홍은 안 되겠습니다 누님 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를 가리키는 조광지처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망해버린 한나라를 재건하고 중국의 3대 명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광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비는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지만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들이 유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 좋은 부하들을 가지고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한 나약하고 무능한 군주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이 유비를 그런 인물로 묘사했기 때문일 뿐 실제 역사 속에서의 유비는 그야말로 조조의 맞수라고 할 만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삼국지 정사를 쓴 진수가 유비에 대해 내린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비는 포부가 크고 굳세며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고 능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데다 선비를 잘 대우하기까지 하니 한고조 유방의 풍도와 영웅의 그릇을 갖추었던 것 같다. 죽기 전 자신의 아들이 아닌 제갈량에게 나라를 맡기려 했을 만큼 그의 지극히 공정한 성품은 후대에까지 전해질 아름다운 본보기다. 다만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임기응변이나 계책을 내는 데는 위무제에는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가진 영토는 더 적었다. 사실상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한나라의 건국자 한고조는 당시의 중국인들에게는 타고난 임금의 표본이자 나라의 시조와 같이 존경받는 존재였는데 진수가 적국의 군주인 유비에게 그와 비슷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극찬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조조보다는 아래로 평가하기는 했지만 진수는 조조를 동시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독보적 원탑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진수가 유일하게 조조와 비교하는 인물이 유비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덕만 넘치고 실제 일은 부하들이 다 해줬던 바보가 아니라 인덕과 무력, 지휘관으로서의 능력, 책략과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기적인 인물이었다고 하죠. 특히 사람 보는 눈은 제갈량보다도 훨씬 뛰어났으며 연의에서 서서나 제갈량의 계책이라고 나온 건 사실은 대부분이 유비의 계책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유비라는 말도 있다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유비가 했던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의에서는 유비가 황건적을 토벌에 세운 공으로 안희연의 현이가 됐을 때 뇌물을 요구하던 감찰관 도구를 장비가 두들겨 패고 유비가 그를 말린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를 두들겨 팬 것은 장비가 아니라 유비였으며 도구가 찾아온 것도 뇌물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유비는 도구가 병을 핑계로 자신을 만나기를 거절하자 도구를 납치해 으슥한 곳까지 끌고 간 다음 그를 나무에 묶어놓고 매질해 죽이려고 했는데 도구가 살려달라고 애걸하자 그를 풀어준 뒤 관직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조조 밑에 있던 유비가 황제를 칭하던 원수를 죽인 후 합의를 점령할 때 연의에서는 관우가 서주에서 차주를 죽인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그를 죽인 것은 유비였으며 이후 조조가 보낸 유대 왕충과의 전투에서도 관우와 장비가 그들을 사로잡은 뒤 유비가 이 둘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왕충과 유대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유비였고 그들을 사로잡은 후 대접하기는커녕 너희 같은 놈들 100명이 온다 한들 나를 어찌 대적하겠느냐? 조조가 직접 온다면 알 수 없는 일이다. 라며 오히려 그들을 능욕하고 조조까지 도발했다고 하죠. 그리고 연의에서는 조조 밑에 있던 관우가 조조를 떠나면서 5개의 관문을 돌파하는 과정 끝에 조조가 보낸 장수 채양을 죽여버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실제로 조조는 관우를 쿨하게 보내줬으며 채양을 죽인 것도 관우가 아니라 유비였다고 합니다. 유비가 연암에 있을 때 조조가 채양을 보내 이를 공격했는데 이 전투에서 채양은 유비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제갈량이 화공을 써 박망파에서 하우돈을 격파했던 것도 실제로는 유비가 한 일이며 이때 제갈량은 아직 유비의 신하가 되기도 전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지 촉서 선주전을 보면 유표가 유비에게 하우돈을 남양군 박망현에서 막으라 지시를 내리자 유비는 복병을 미리 준비해 놓은 후 자신의 진영에 불을 지르고 거짓으로 달아났는데 거기 속아 넘어간 하우돈이 이를 추격하다 복병의 습격을 받고 박살이 났죠. 그리고 적벽대전에서도 연의에서는 제갈량과 함께 그저 오군이 싸우는 걸 구경이나 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주요와 유비가 함께 힘을 합쳐 조조군에게 승리했으며 이후 화용도에서 도망가는 조조를 관우가 놓아줬다는 연의의 기록과 달리 실제로 화용도까지 조조를 추격했던 것은 유비라고 합니다. 화용도를 빠져나온 조조는 갑자기 크게 웃으며 유비는 과연 나의 맞수라고 할 만하지만 계책을 쓰는 것이 나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늦구나. 만약 나라면 일찍이 이곳에 불을 놓았을 것이다. 라며 비웃었다고 하죠. 잠시 후 유비가 화용도에 불을 놓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고 합니다. 서촉을 정벌하는 과정에서도 연의에서는 유비가 어려움을 겪는 도중에 형주에서 달려온 제갈량이 대활약을 하며 성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제갈량이 관여한 것이 없으며 유비가 직접 서촉 장수들을 모두 박살내버리고 서촉을 접수했다고 하죠.
삼국지 촉서 선주전을 보면 유비가 부성을 지키고 있던 유괴, 냉포, 장임, 등연 등을 모두 격파하고 부성을 점령해버리자 깜짝 놀란 유장은 다시 이엄을 보내 면주관에서 유비를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이엄은 병사들을 이끌고 유비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이후 제갈량과 장비, 조운 등이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거슬러 올라와 백제, 강주, 강양 등의 지역을 점령하고 낙성마저 격파되자 결국 성도에 있던 유장이 성을 나와 항복했다고 하네요. 삼국지 촉서 유장전을 봐도 212년 유비가 가맹관에 있다가 병사를 돌려 촉으로 향했는데 가는 곳마다 모두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으니 실제 촉을 정벌한 것은 유비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중에서도 제갈량의 대활약으로 조조군을 격파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조조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것도 모두 유비가 한 일이었으며 애초에 제갈량은 유비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군권에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하죠. 하우연이 죽고 조조가 장안에서부터 친히 대군을 이끌고 출전하자 유비는 군사들을 모아 요충지를 지키며 함부로 전투에 나서지 않았고 여러 달이 지나도 조조가 이 요충지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사망자만 늘어나면서 결국 후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릉대전에서의 패배 때문에 유비의 군사적 재능을 낮춰보는 경우가 많지만 삼국지를 통틀어 최고의 군사적 재능으로 평가받는 조조조차 끝내 오나라를 상대로 똑같이 크게 참패를 당한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이릉대전 당시 총나라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관우, 장비, 황충, 법정 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제갈량, 조운, 마초, 위원 등은 후방에 남아 있었죠. 반면 오나라에는 육손을 비롯해 서성, 반장, 한당 등 재능 있는 지휘관과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장수들이 많았으니 그런 오군을 상대로 초반에 승기를 가져가며 이름까지 진격해냈던 유비의 능력을 오히려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군사적 능력을 종합하자면 유비는 역사적인 명장들과 비교할 정도의 S급 지휘관은 아니지만 연희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달리 당대 최고의 명장인 조조와 자웅을 겨룰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준수한 A급 지휘관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적벽대전 이후부터 이릉전투 전까지는 대부분의 전투를 이겼다는 점에서 왜 그가 조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라 평가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비에 대해 평하길 진수는 유비는 항상 조조와 반대로 행동했다. 이러한 유비의 행동은 그가 조조에게 대항해서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보다는 조조가 자신을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평했죠. 실제로 방통전에서 촉에 처음 들어갔을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비가 말하길 나와 조조는 물과 불의 관계다. 조조가 엄격하면 나는 관대하게 대한다. 조조가 책략으로 행동하면 나는 성실하게 행동한다. 언제나 조조와 반대 행동을 취해야만 비로소 일이 성취된다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유비는 항상 조조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조가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한다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유비는 일찍이 원소가 써먹었던 한나라의 역적 조조와 맞서 싸운다는 입장에 서기도 했죠. 또 유비는 여기에 더해 자신이 한왕실의 후예라는 점을 들어 한왕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끝까지 조조에 대항했습니다. 이런 대의 명분을 들고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유비는 조조 입장에서는 가장 강대한 적이었던 원소 이후 말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성가신 존재였을 것이라 짐작되죠. 실질적으로도 유비는 원술 토벌을 이유로 조조의 세력을 벗어난 것을 시작으로 총나라와 형주를 차지하는 천하삼분직에 적벽대전 등으로 늘 조조를 괴롭히며 그가 통일 군주가 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가리켜 자신과 함께 천하의 단 둘뿐인 영웅이라 말했으며 적벽에서 패한 뒤에도 유비는 나의 영원한 맞수라고 평가했고 유비는 언제나 그런 조조와 반대되게 행동했죠. 이러한 점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서로가 상대방을 의식하는 라이벌이었다고 보입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원래 궁예 밑에 있던 신하의 신분이었지만 폭정을 저지르는 궁예를 보다 못한 왕건의 부하들이 그를 부추긴 끝에 결국 궁예를 몰아내고 왕자리에 오른 인물이죠. 옛날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인물은 부하들의 계략에 빠져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이 황제로 추대되어 있었다고 하죠. 바로 송나라의 초대 왕제인 조광윤의 이야기입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 수많은 왕조들이 생기면서 혼란스러웠던 5대 10국 시기 927년 2월 하북성 탁군 보세현에서 태어난 조광윤은 20살의 군에 입대해 후한의 장수였던 추밀사 과귀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과귀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많은 공을 세운 조광윤은 951년에 과귀가 후한을 멸망시킨 후 후주라는 나라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자 그동안 과귀를 도와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으로 인정받아 금군군관의 직위를 받게 됩니다. 954년에는 과귀의 양아들인 세종이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후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남벌에 나섰을 때 조광윤 또한 군의 지휘관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고평전투에서 결사대를 지휘해 대역 전극을 이끌어내면서 큰 공을 세운 조광윤은 이후 거란족의 도움을 받아 당시 후주를 위협하던 군벌들을 모조리 박살내는 등 그야말로 뛰어난 통솔력을 보여주며 후주의 수많은 승리를 안겨줬죠.
조광유는 후주의 수많은 승리를 안겨준 뛰어난 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부하로 있으면서 매우 강한 충성심을 보여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총애하던 세종은 조광윤에게 금군 총사령관직을 내려 후주의 모든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내리게 됩니다. 원래 금군 총사령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세종의 처남이었지만 세종은 만약 자신이 죽으면 처남이 그의 어린 아들을 죽이고 황제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에 충성스러운 부하인 조광윤을 앉히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하지만 세종이 제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당시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공제가 황제가 되면서 세종은 그가 가장 믿었던 충직한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즉 이 당시 공제는 7살 먹은 어린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이 후주를 공격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 요나라와 여러 군벌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후주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조광윤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직접 그들을 상대하러 나섰지만 그를 따르던 조광윤의 부하들은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광윤은 후주에서 엄청난 군공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황제가 될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정작 조광윤 본인이 황제 자리에 크게 욕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후주가 겪고 있는 혼란이 모두 나이 어린 공제가 황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 조광윤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주군을 황제로 추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광윤은 개봉 동북쪽에 위치한 진교역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조광윤이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아예 필름이 끊겨버릴 만큼 떡이 되도록 마시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그의 동생 조광희와 부하들은 거사당일 조광윤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했다고 하죠. 그렇게 평소 버릇대로 만취할 만큼 술을 마신 조광윤은 결국 부하들의 계획대로 정신을 잃고 잠이 들고 말았죠. 그 사이 황제만 입을 수 있는 황포를 준비한 조광희와 부하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조광윤을 급히 깨워서 연병장으로 데리고 나왔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조광윤이 나오자마자 부디 황제가 되어달라고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광윤에게 황제의 황포가 입혀지고 만세삼창을 하자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난감해하던 조광윤은 황실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부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개봉으로 돌아온 조광윤은 공제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보받아 북송을 건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역사서에 적혀있는 설명이지만 아무래도 이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송나라의 기록에는 요나라의 공격을 받고 조광윤이 출동했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요나라의 기록에는 당시 송나라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 요나라는 자국 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바빴다고 하죠.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은 후에 북송이 세워진 후 조광윤이 황제 자리를 뺏은 것을 그나마 보기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조광윤이 무력을 써서 강제로 황제 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조광윤이 비록 황제 자리를 강제로 빼앗기는 했지만 쫓겨난 황제와 나머지 시시가문의 황족들을 죽이지 않고 잘 대우해줬을 뿐만 아니라 반역죄를 제외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겠다는 단서철권까지 내렸고 이후 북송이 금나라에 쫓겨 남쪽으로 피신할 때도 송나라 황실은 시시가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는 등 끝까지 책임을 졌기 때문에 훗날 송나라가 멸망할 때 수많은 시시가문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송나라 황실과 자신의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하네요. 황제 자리에 오른 조광윤은 963년 중국 전역을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송나라 북쪽에 있던 북한과 남쪽에 위치한 5월에는 모두 점령하는 데 성공하며 그의 꿈을 이루는 듯 했지만 976년 5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천하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광윤이 죽은 후 동생인 송태종 조광희가 그의 뒤를 잇게 되고 조광윤이 죽은 날 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많은 의문을 낳게 되죠. 조광윤이 죽던 날 밤 조광희가 그의 침실에 들어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하들이 방문 밖에서 바라보니 누군가 도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습이 촛불 그림자로 비친 후 그렇게 하라 라는 외침이 들렸고 이후 조광희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형님께서 자신의 장남 조덕소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우리가 천하통일을 이뤄내지도 못한 상황인데 만약 조덕소를 황제로 삼으면 후주의 공제처럼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렵다. 그러니 아우가 대신 제위를 물려받으라고 하시길래 내가 거절했더니 형님이 도끼로 나를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황제에 오르겠다 대답하고 얼마 후 형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당시 태자인 조덕소는 이미 30살에 가까웠기 때문에 절대 어린아이라고 볼 수 없는 나이였던 데다 조광윤이 황제에 올랐던 쿠데타 때도 그 주동자가 조광희였던 것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조광윤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인 조광희가 도끼를 들고 조광윤을 협박해서 강제로 제위를 찬탈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광윤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을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하루는 조광윤이 마치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공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이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던 신하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갑자기 조광윤은 누군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조광유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말했지만 그 속뜻을 살펴보면 누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이었기에 신하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며 이미 천하의 주인이 정해졌는데 어찌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은 조광유는 시큰둥한 말투로 짐도 황제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공들이 술을 먹이고는 용포를 입혀서 나를 황제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니 공들의 부하들이 자네들에게 술을 먹이고 황제로 만들면 어떡하겠나? 라는 말을 태연하게 하며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조광윤 입장에서는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데는 그들의 도움이 컸지만 일단 제위에 오른 후에는 많은 병사들을 움직일 권한을 갖고 있는 그들이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조광윤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경고였음을 알아챈 공신들은 다음날 전원이 병을 핑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병권을 반납했고 황제는 그런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내린 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이렇듯 조광윤은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드러운 통치자였지만 오랜 시간 군인으로 살았던 만큼 거친 면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광윤이 진상받은 귀한 새를 데리고 놀고 있었는데 신하 한 명이 급한 보고라며 헐레벌떡 그의 앞으로 뛰어들어왔고 워낙에 다급한 태도를 본 조광윤은 반란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신하가 가져온 상소문을 읽어본 조광윤은 그 상소문이 별다를 것도 없는 평범한 내용임을 알고서는 이건 평소에 내가 보던 업무랑 다를 일도 없는데 뭘 그리 유난을 떨며 뛰어들어왔냐고 그 신하를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없던 신하는 그런 조광윤을 향해 폐하께서 새를 데리고 노시는 것보다는 이게 바쁜 일인 것 같아 그랬다는 대답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조광윤은 그 자리에서 도끼를 집어들고는 자루 부분으로 그 신하의 이빨을 모두 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조광윤에게 두들겨 맞은 신하가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이빨을 줍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조광윤이 대체 그건 왜 줍는 것이냐고 이유를 묻자 신하는 제가 신하된 몸으로 폐하에게 따질 수는 없으니 대신 이 이빨을 사관에게 증거로 제출해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당돌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당황한 조광윤은 신하에게 보상금을 주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신하는 돈은 돈대로 받아먹은 채 사관에게도 이 일을 알려버렸고 덕분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전 세계 역사상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며 가장 무시무시했던 정보광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몽골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자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인 정보광, 칭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기스칸의 이름은 바로 태무진이죠. 넓디 넓은 몽골 초원에는 수많은 부족이 살았습니다. 그중 태무진은 보르지긴족의 족장이던 아버지 예수게이의 아들이었죠. 당시 몽골에는 여자를 약탈해와 결혼하는 약탈혼 풍습이 굉장히 흔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다른 부족이던 메르키트의 족장의 부인 후엘룬을 약탈해 결혼했고 둘 사이에는 훗날 칭기스칸이 되는 태무진이 태어났죠. 칭기스칸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후엘룬이 태몽을 꿨는데 게르 천장에서 엄청 밝은 빛이 들어와 그녀의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간 후에 훗날 너는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태몽부터 심상치 않았던 태무진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기나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당시 몽골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여러 유목민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 중 나이만, 타타르, 메르키트, 케레이트 부족은 세력이 크고 강했던 부족이었죠. 하지만 태무진이 속한 부족은 세력이 약했던 부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태어났을 당시 몽골은 몽골 초원의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금나라 때문이었는데요. 금나라는 몽골 초원에서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몽골 부족들을 보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에 무자비한 방법을 통해 몽골 유목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또한 타타르족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후 다른 부족들을 감시하게 했고 타타르족은 금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몽골 부족들을 잔인하게 도륙했습니다. 또한 여러 부족들을 공격해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후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남자들은 모조리 제거했죠. 바로 몽골의 전사가 될 남자아이들의 씨를 말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학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태무진이 9살이 되었고 아버지 예수게이는 태무진의 결혼을 통해 다른 부족과 연합을 맺으려고 했죠. 그렇게 콩기라트 부족으로 찾아갔고 거기서 태무진은 훗날 자신의 아내인 보르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약속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아내가 될 여자의 집에 살던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게이는 태무진을 콩기라트 부족에 둔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길에 예수게이는 금나라의 앞잡이 타타르족을 만나게 되는데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자신들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에서는 누군가를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손님이 누가 됐던 간에 해치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는 접대의 풍습이 있었죠. 또한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아무리 적이라 해도 거절을 할 수 없었고 베푸는 음식을 꼭 먹었어야 하는 것이 예의였던 것입니다. 예수게이도 그렇게 타타르족이 대접한 술을 먹었는데 술에는 독이 있었고 결국 집에 돌아오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태무진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태무진의 친척들과 부족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다 빼앗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후였습니다. 이에 태무진은 접대의 풍습을 완전히 어기면서까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타타르족에 큰 원한을 갖게 되죠. 거기다가 다른 적들에게 붙잡혀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탈출의 기회를 엿보던 태무진은 도망에 성공했고 곧바로 약혼녀 보르테가 있는 부족을 찾아갔죠. 쥐뿔도 없던 태무를 다행히 보르테의 아버지가 받아주었고 그렇게 보르테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얼마 안 가 또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데 과거 예숫게이가 메르키트의 족장의 부인 후엘룬을 약탈한 것에 대한 복수로 메르키트 부족이 공격해 들어왔고 아내인 보르테를 약탈당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아내를 잃게 된 태무진은 과거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케레이트 부족의 우두머리 옹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또한 어린 시절 의형제를 맺었던 자신의 강력한 라이벌 자무카의 도움까지 받아 메르키트 부족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약탈당했던 아내 부르테를 되찾을 수 있었고 결국 복수에도 성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태무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부하들을 혈통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그들을 대했고 전쟁에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부하들과 똑같이 나눠 가진 것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자신이 덜 갖고 부하들에게 더 나눠주면서 태무진의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메르키트와의 전투 후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태무진에게 찾아오는 전사들이 많아졌고 그렇게 그는 몽골 초원의 1인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89년에 마침내 그는 카마그 몽골의 칸이 되었죠. 태무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칸이 되었다는 소문이 몽골 초원에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위형제였던 자무카는 그의 인기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난폭한 성격의 자무카를 버리고 태무진을 찾아간 사람들도 많았기에 결국 자무카는 부하들의 배신 행위를 보고 큰 분노에 휩싸였으며 그렇게 태무진을 공격하면서 위형제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와 전투 경험에서 우세한 자무카와의 전투에서 결국 태무진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무카는 자신을 배신하고 태무진에게 넘어갔던 옛부하들을 사로잡아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게 되는데 죄다 삶아 죽여버렸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말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자무카의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에 그를 떠나는 사람은 더 늘었고 자무카와의 전투에서도 패했지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태무진은 더 강력한 세력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세력들도 태무진의 성장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들은 자무카와 연합해 태무진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당시 몽골은 전쟁을 하게 되면 약자에게 전쟁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요. 예상외로 태무진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지 않고 불리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1201년에 시작된 쿠이텐 전투에서 결국 태무진의 군대가 자무카 연합을 격파하면서 자무카는 나이만으로 도망갔으며 태무진은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나서 태무진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 타타르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그는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얻기 위해 전투를 멈추지 마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전리품은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했죠. 태무진의 이 말은 병사들의 전투 의지를 활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급격히 오른 태무진의 군대는 타타르를 정벌하고 이후 케레이트까지 복속시키면서 몽골 초원 통일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죠. 태무진은 전쟁에서 패하고도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복수를 당할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멸족을 시켜버렸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강력한 부족은 자무카가 패한 후 도망갔던 곳 나이만이었죠. 당시 태무진의 몽골부는 병력면에서 나이만에 비해 10배 이상 적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태무진은 예비말에 허수아비를 안치고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묶어서 먼지를 일으키는 등 병사의 수가 많아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당시 최강의 부족으로 명성을 떨치던 나이만도 결국 정복당했고 자무카의 부하들이 또다시 도망가던 자무카를 붙잡아 태무진에게 끌고 갔죠.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던 자무카의 부하들에게 태무진은 주군을 배신한 부하는 용서할 수 없다며 그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온 자무카에게도 처결을 내렸는데요. 당시 귀족들은 땅의 피를 흘리지 않고 죽는 것이 명예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위해 자무카를 펠트에 말아놓고 말들이 밟아 죽이는 처형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싶지만 당시 태무진은 과거 의형제였던 자무카의 마지막을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부족으로 갈라진 채 약육강식의 세계였던 몽골 초원을 하나로 통합해버렸고 드디어 태무진은 1206년 몽골 제국의 데칸의 자리에 올랐죠.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아내를 약탈당했으며 위형제와의 피비린내 나는 목숨 건 전투를 벌이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가 드디어 칭기스칸이 된 것입니다. 데칸이 된 칭기스칸은 아직까지 남아있던 경쟁 부족들의 족장들을 제거했고 시족, 부족 단위의 몽골을 다 해체하고 다시 재편성했으며 군체계를 정비했고 법률까지 제정했죠.
또한 모든 권력이 칸에게 집중되도록 100호장, 1000호장, 10,000호장 등 병사들을 지휘하던 장들을 칸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10,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10,000호장까지도 진급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약탈혼을 금지시켰고 종교의 자유를 줬으며 인종차별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게다가 넓은 몽골을 통치할 강력한 법률, 예케 자사크도 제정했는데 웬만해선 다 사용을 시켰던 단순하면서 강력했던 법이었죠. 그렇게 분열된 몽골을 통일한 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아시아 정복이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혼란했으며 끊이지 않던 전쟁으로 인해 몽골에는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당시 유목과 수렵에 의존하던 체제 대신 상업을 발달시킬 생각을 한 칭기스칸은 실크로드 교역로를 개발하고 주위에 있던 나라들과 교역을 시도했지만 충돌이 발생해 결국 정복 전쟁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칭기스칸은 병력을 이끌고 서하를 먼저 공격했죠. 당시 서하 지역은 실크로드의 길목이라 재화가 풍족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금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서하는 항복했고 이후 서역까지 복속시킨 칭기스칸은 본격적으로 금나라와 전쟁에 돌입하죠. 당시 금나라는 군사, 경제, 문화 등을 통틀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금나라만 정복하면 아시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칭기스칸은 약 10만의 정예병을 이끌고 금나라로 쳐들어갔죠. 하지만 금나라가 성벽을 높이 쌓고 성 안에서 농성을 하자 몽골의 강력한 기병은 전혀 힘을 못 썼던 것입니다. 그러자 칭기스칸은 성 안에 틀어박힌 금나라에 묘한 제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제비 10,000마리와 고양이 1,000마리를 잡아서 주면 호의를 풀고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죠.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한 금나라는 제비와 고양이를 잡아다 줬는데 제비와 고양이의 꼬리에 헝겊을 매달고 불을 붙여서 놔주자 귀소 본능으로 인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성 안은 불바다가 되면서 이 혼란을 틈타 성벽을 기어오른 몽골군에게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214년 금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 강화를 요청했고 아시아를 정복하게 되었죠. 칭기스칸의 다음 정복지는 바로 호라즘 왕국이었습니다. 호라즘 왕국도 같은 시기에 몽골과 비슷하게 군사적으로 급성장한 대국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었죠. 이곳은 실크로드 중에서 동서양이 만나는 지역에 딱 위치해 있었던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칭기스칸은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실크로드 교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호라즘 왕국과의 교역을 위해 사신단을 보냈죠. 그러나 사신단이 호라즘의 도시인 오트랄에 도착하자 그곳에 총독이던 이날축은 사신단을 모조리 도륙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은 호라즘의 왕 무하마드 샤가 아닌 이날축의 독단적인 결정이라 생각해 2차로 사신단을 보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날축을 처벌하면 군대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화친을 제안했지만 호라즘 왕의 동의 아래 이날축은 2차 사신단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죠. 그러자 격분한 칭기스칸은 1218년 당시 50세를 훌쩍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호라즘을 향해 직접 출진했죠. 그리고 금나라와의 전투에서 얻은 공성무기인 투석기와 공성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공격에 나섰고 호라즘의 누구라도 항복하면 모두 살려주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처자식은 물론 친족까지 모조리 몰살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에 공포심에 사로잡힌 호라즘 도시들은 줄줄이 항복하고 나섰으며 실제로 칭기스칸은 항복한 지역은 목숨을 다 살려줬지만 항복하지 않은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도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칭기스칸의 사위가 공격에 나섰던 니샤푸르 전투에서 사위가 전사하자 분노한 칸의 아들 툴루이가 니샤푸르를 공격해 그곳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모조리 목숨을 빼앗았고 불에 타는 것은 모두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사신단을 몰살시킨 이날축을 잡아 사신단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복수로 눈과 귀에 녹인 은을 부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이런 칸의 기세에 눌리는 호라즘 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징기스칸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라 명령했죠. 몽골군을 피해 도망가던 호라즘의 왕 무하마드 샤는 결국 카스피해의 어느 작은 섬에서 굶주림과 폐렴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에게는 호라즘의 왕을 추격할 때 현재의 조지아를 지나 남러시아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몽골의 추격대 이만은 결국 러시아군 약 6, 7만 명과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렇게 몽골 제국 최초의 유럽 침공인 칼가강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몽골군은 남러시아 일대를 단순히 정찰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몽골군을 발견한 러시아가 몽골의 다음 공격 목표가 자신들인 것으로 오해해버렸고 그렇게 러시아군은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모아 칼가강 근처에서 몽골군을 선제 공격해버렸죠. 병력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렸던 몽골군은 오랜 전쟁의 경험 덕분에 러시아 연합군을 가뿐하게 무찔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럽 전역에는 칭기스칸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무시무시한 몽골군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죠. 당시 패배를 모르는 몽골군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몽골군은 어릴 때부터 말과 한 몸처럼 지내다 보니 기마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말을 탄 채 뒤돌아 활을 쏘는 파르티한 샷을 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타고 다니던 말 외에도 여러 마리의 예비말을 끌고 다녔는데 계속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쓰면서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교체했고 적의 말이 지치면 다시 빠르게 역습을 하는 식으로 적들을 물리쳤던 것이죠. 거기다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부대가 몽골군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말 안장에 육포와 고기를 넣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부대와는 다른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진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끌고 다니던 여러 마리의 예비말 안장에도 식량이 들어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보급과 진격을 동시에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군법도 강력했는데요. 전투에서 전우가 죽거나 포로가 되었는데 혼자 살아 돌아오면 사형당했으며 전투 중 한 명이 도망가면 10명을 처형하고 10명이 도망가면 100명을 처형했죠. 그러다 보니 병사들은 자신이 죽더라도 동료들이 시신을 가족의 품으로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강력한 군법으로 병사들 간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서방 국가들을 정벌하고 돌아온 칭기스칸에게 반드시 처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호라즘 왕국을 정벌하러 떠날 때 서하에서 군사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죠. 이에 칭기스칸은 서하의 혼쭐을 내주러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하로 직접 출진한 칭기스칸은 전투용 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직접 야생마 포획에 나서게 되는데요. 포획을 하던 중 흥분한 야생마가 칭기스칸에게 달려들었고 그러자 그는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워버린 칸은 죽음을 직감했고 후계자를 지목한 뒤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면 항복했던 왕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자신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1227년 8월 몽골을 통일하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손길을 뻗고 있던 칭기스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누군가에 의해 도굴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칭기스칸의 죽음과 그의 무덤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또한 칸의 시신을 매장할 때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만들었던 인부들 1000여 명을 모두 죽이고 말았죠. 덕분에 칭기스칸의 무덤 행방은 가문의 고향이었던 흰티 산맥의 부르칸산 근처로 추측할 뿐 현재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 말에 의하면 칭기스칸을 땅에 묻은 후 흙으로 덮고 수만 마리의 말들이 흙을 밟도록 했으며 그 위에 나무까지 심었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칭기스칸은 몽골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이지만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는 세계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정복 전쟁을 일으켜 대량 학살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에 의해 지구상에서 완전 멸절한 민족의 수가 여럿 있을 정도이죠. 칭기스칸 이후에 데칸의 자리에 오른 후손들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넓힌 몽골 제국의 영토를 넓혔다고 하네요.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이자 최고의 정복왕 칭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인물들이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많이 볼 수 있죠. 한국의 역사에서는 특히 고려의 무신정권 시기에 천민 출신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귀족이 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으며 옆나라 중국에서는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신분인 황제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또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명나라의 황제 자리에까지 오르며 역사에 길이 남은 인물이죠. 바로 자수성가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은 1328년 9월 18일 원나라 호주 지방의 종리현에서 가난한 농부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중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당시 주원장의 집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았던 탓에 그의 부모는 가뜩이나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얼굴이 누렇게 뜬 자식들을 보며 매일 눈물을 흘리던 상황에서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었다는 부담감에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주원장이 태어난 시기는 원나라 말기였는데 당시 나라 꼴이 워낙 막장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도적들이 들끓으면서 어릴 때부터 험한 생활을 했다고 하죠.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하는 생활 속에서 몸이 약해져 있던 상황에 천연두까지 걸리며 한때는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병을 이겨내며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이때의 후유증으로 얼굴이 곰보가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주원장은 소년 시절 지주의 소를 치는 목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친구들과 송아지 한 마리를 몰래 잡아먹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소의 꼬리만 남겨서 바위 틈에 끼워놓고는 지주를 찾아가 송아지가 아무리 당겨도 나오지 않는다며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려 했지만 지주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금방 사실을 알아채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범인을 찾기 시작했죠. 이때 주원장이 총대를 메고 나서며 친구들 목까지 지주에게 몽둥이로 개맞듯이 맞게 되죠. 이때 당시의 친구들이 바로 훗날 명예 건국 공신이 되는 서달, 탕화, 주덕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심한 가뭄에다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주원장의 부모와 큰형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되죠. 그는 어떻게든 죽은 가족들의 장례라도 치러보려고 했지만 가족들을 묻을 땅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 중 유계조라는 사람이 땅을 내주면서 간신히 가족들을 땅에 묻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는 훗날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이때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자신들을 위해 땅을 내준 유계조에게 위에후라는 자기를 내리면서 보답했습니다. 이후 주원장은 환각사라는 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가 환각사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이 바로 사천왕상의 다리 사이에 있는 먼지를 청소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주원장은 황제가 된 이후 모든 절의 사천왕상을 청소하기 쉽게 반드시 한 발을 들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절 또한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주원장은 환각사에 들어간 지 불과 50여일 만에 다른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동량을 하는 탁발승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원장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는 자신이 무척이나 초라하고 비굴하다고 느꼈는데 이때 느낀 굴욕감은 황제가 되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4년간의 구걸 생활을 하던 중 어렸을 적 그와 함께 목동 노릇을 했던 중마고 탕화가 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당시 홍건적을 이끄는 곽자흥의 세력에 들어오라는 내용이었죠. 마침 근처의 반란군이 환각사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갈 곳도 없어진 신세가 된 주원장은 고민 끝에 곽자흥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주원장은 처음에는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공을 세우면서 승승장구한 끝에 오직 본인의 실력만으로 곽자흥 군단의 2인자 위치까지 오르게 되죠. 주원장의 비범함에 반한 곽자흥은 자신의 양녀 마시를 주원장과 결혼시키면서 그를 사위로 삼게 되는데 이 마시가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진 황후로 평가받는 효자고황후라고 합니다. 곽자흥은 평소 자신의 부하들 중 머리가 좋은 팽대라는 인물을 우대한 반면 조균용이라는 부하는 산적 출신이라며 대놓고 무시했죠. 이에 화가 난 조균용은 어느 날 곽자흥을 기습해서 사로잡은 후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장인의 소식을 들은 주원장은 황급히 팽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팽대는 주원장과 함께 부하들을 끌고 가 감옥에 있던 곽자흥을 구하게 되죠. 이때의 일을 계기로 주원장은 자신을 보호할 사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곽자흥에게 장인어른을 위해 병사를 모아오겠다고 얘기한 후 자신의 고향인 종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얼마 후 주원장은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 출신인 주원장이 홍건군의 두목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자 목동 노릇을 하던 시절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인 서달, 주덕흥, 곽영 등이 그의 수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7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은 모은 주원장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호주성으로 돌아와 곽자흥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원장을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던 곽자흥은 사위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진무로 승진시켰습니다. 이후 원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3천여 명의 민병과 활비산에 주둔하고 있던 민병 800여 명을 추가로 받아들이며 병력을 늘리는 데 성공한 주원장은 밤을 틈타 정원성 근처의 횡윤산에 있던 원나라 부대를 공격해서 원나라 장수 무대영의 항복을 받아내며 마침내 정원성을 손에 넣게 되죠. 정원성이 함락되자 주변의 많은 세력들이 농민군을 거느리고 주원장에게 투항하러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자신의 첫 번째 참모인 이선장의 책략에 힘입어 안희 지역의 저주성까지 점령한 그는 장인인 곽자흥과 그의 병사 1만여 명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 시점에서는 이미 주원장의 세력이 곽자흥보다 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곽자흥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는 뜻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죠. 곽자흥이 입성하자마자 그에게 자신이 거느린 3만 대군을 즉시 넘겨준 것인데요. 곽자흥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된 사위가 자신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준 것에 큰 감동을 느끼며 더욱 그를 믿게 됩니다. 이후 주원장이 화주 지역까지 함락시키게 되자 곽자흥은 그를 최고 사령관인 총병관에 임명하고 화주를 지키게 했죠. 그런데 얼마 후 떠돌이 중에 불과했던 주원장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보고 그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곽자흥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전부터 이미 곽자흥의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던 그는 주변의 추대를 받아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홍건적의 파벌을 통합하며 원나라 말기의 주요 군벌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주원장은 단순히 영토를 점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의 지식인 사대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조언에 따라 세력을 운영하는 한편 이들을 관리로 기용해서 효과적인 행정정책까지 세우며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들에게서 상류층의 예법과 역사, 유교, 경전 등의 각종 지식을 배우면서 사실상의 제왕 수업을 받게 됩니다.
1358년에는 원나라의 장군인 착한 테무르가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홍건군의 유복통을 박살낸 후 창끝을 주원장의 세력으로 돌리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마침 운 좋게도 원나라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착한 테무르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원장은 더 이상 뒤를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최대 숙적이었던 진우량과의 결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진우량을 파양호에서 꺾고 최강의 군벌로 등극한 주원장은 이후 장사성과 방국진 등의 군벌들까지 정리하며 장강 이남을 통일해버립니다. 이후 서달과 상우춘에게 25만 대군을 주어 북벌을 개시했고 몽골 세력들을 중원에서 모조리 몰아내게 되죠. 이후 1368년에 신하들의 권유를 받아 명나라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천민이나 다름없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기까지 한 주원장이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는 인생 역전의 성공 신화를 쓰는 데 성공한 것이죠. 지금까지 자수성가의 끝판왕 주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세울 정도의 인물들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꿋꿋이 버티고 일어난 대단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도 참고 인내하면서 힘을 기른 뒤 마침내 드넓은 중국을 다스리고 있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를 통치했던 국가 중 가장 강력했다고도 할 수 있는 청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죠. 그는 바로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입니다. 명나라 시절 여진족은 크게 건주, 해주, 야인 여진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그중 건주 여진은 현재 길림성 지역에서 살았는데 명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문화 수준도 높아져 있었으며 유목 생활을 버리고 농경에 종사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여진은 과거 금나라의 직계 후손으로 현재의 흥룡 강성 쪽에 살고 있었고 야인여진은 송화강 북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명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수렵과 채집에 종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진 부족 중 가장 미개한 부족으로 취급받기도 했죠. 누르하치는 이중 건주여진 출신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여진족이었지만 명나라에 복속되어 있었죠. 당시 명나라는 과거의 금나라를 세운 와나나골타 같은 인물이 등장해 여진족을 통합한 뒤 명나라를 위협하는 걸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진족이 단결되지 못하도록 계속 분열시키고 서로 싸움을 붙이는 분열 정책을 썼습니다. 또한 여진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태주면서 과거 원나라를 세웠던 몽골 쪽을 견제하려고도 했었죠. 이러한 명나라의 정책들로 인해 여진족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분열되어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었지만 명나라에서 연달아 암군이 즉위하면서 여진도 조금씩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인물은 명나라의 장수인 이성량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요동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여진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참고로 이 이성량의 아들이 바로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견된 이여송입니다. 당시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기호찬가와 아버지 탁신은 이성량의 부하가 되어 부족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또한 이성량의 명령으로 같은 여진족을 토벌하기도 하면서 명나라로부터 관직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르하치는 탁시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기골이 장대했다고 하죠. 누르하치라는 이름은 여진어로 멧돼지 가죽이라는 의미인데요. 누르하치가 멧돼지 가죽만큼 질기고 그만큼 뜨거움과 차가움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로 할아버지 기호찬가가 지어준 이름이었죠. 또한 누르하치는 어릴 적부터 글을 배워 문맹도 아니었고 여진족으로서 필수였던 말타기와 무예도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아버지는 가축 몇 마리와 노비 몇 명을 주면서 그를 분가시켰죠. 이때 누르하치는 약초와 산삼을 캐서 파는 10만이 노릇으로 생계를 이어나갔고 만주뿐만 아니라 명나라를 떠돌면서 중국어와 몽골어까지 익혔습니다. 이후 이런 10만이 노릇에 실증이 난 그는 이성량의 부하로 입대하는데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글도 터득했으며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다 보니 금방 이성량의 눈에 들어 빠른 속도로 승진했으며 이후엔 이성량의 양아들이라는 소문도 퍼질 만큼 그와 사이가 좋았죠. 그러다 누르하치가 24세가 되던 1583년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여진 부족 중 추장 한 명인 아타이 장긴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성량은 곧장 반란 진압에 나섰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기호찬가와 아버지 탁시도 이 전투에 투입된 것이죠. 그런데 아타이 장긴의 아내가 가오찬가의 손녀였기에 기호찬가와 탁시는 아타이 장긴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 반란군이 점거한 성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타이 장기는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버렸는데 동시에 이성량이 화공을 구사해 교찬가는 불에 타 죽었으며 탁시는 성으로 진입한 명나라 군사들이 반란군으로 인해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명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명나라 군사에 의해 개죽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성량은 누르하치에게 보상으로 30통의 칙서와 30필의 말을 내주었고 누르하치를 좌위 지휘사로 승진시켜 주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받은 것들은 훗날 누르하치가 군사를 일으킬 때 군자금으로 사용되죠.
또한 누르하치는 이때부터 명나라의 복수심을 불태우기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명나라의 맞서림이 없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서 언젠가 힘을 키워 명나라의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자신의 일족을 거느리고 무순동 쪽으로 거처를 옮겨 살았는데 이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받은 것으로 병력을 모아 모든 친족의 반발을 진압하고 이들에게 충성을 맹세받았죠. 그 이후 누르하치는 자신을 견제하려 모인 여진의 여러 부족 연합군을 격파해버렸고 자신의 세력을 더욱 넓혔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원수 니칸 와이란도 참수하면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1587년에는 철진부, 이듬해에는 완안부까지 복속시키면서 불과 100여 명의 병력을 가졌을 뿐이었던 누르하치는 단 5년 만에 1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게 되었고 1589년에는 건주여진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죠. 누르하치의 엄청난 성장에 놀란 이성량은 그를 명나라에 순응하게 하기 위해서 용호장군이라는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이미 급속도로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명나라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이성량을 이용해 지원까지 받아가며 명나라 몰래 명나라에 대항할 힘을 비축해 나가고 있었죠. 당시 이성량은 만주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에 마음대로 군비를 쓰고 있었기에 결국 1591년 병부상서 웅정필에 의해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성량이 비록 만주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몽골이나 여진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를 파면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인 소백지가 이성량의 대타로 오게 되었는데 예상외로 강한 누르하치의 세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뇌물을 주면서 소백지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백지도 굳이 누르하치 세력과 싸우기를 꺼렸으며 그가 뇌물까지 주자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는 과정을 눈감아 준 것이죠. 그런데 1년 후인 1592년 누르하치에게 세력을 넓힐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명나라가 만력 3대정에 휘말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592년 몽골 지역에서 일어났던 보바이의 난과 1592년에 조선에서 발발한 임진왜란 그리고 1597년에 발생한 양응룡의 반란을 명나라 만력제 시절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만력 3대정이라 하죠. 조선에 원군을 보내고 반란을 진압한다고 정신이 없어진 명나라 조정은 여진족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전력을 다해 여진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1599년에는 해서여진의 하다부족까지 복속시켰고 1606년에 누르하치는 수로쿤두런 한에 등극했죠. 뒤이어 1607년에는 후이부족, 1613년에는 우라부족 등을 병합하면서 야인여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여진족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그는 1616년 허투알라에서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로 대금을 국호로 해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한 여진이라는 이름도 만주로 바꾸었고 만주문자도 만들었으며 팔기군 제도를 제정했죠. 팔기군 제도는 군사를 8가지 색으로 구분했는데 모든 만주족은 8개의 기 중 하나에 소속되었으며 평상시에는 조세, 행정 등의 여러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군대로 편성되는 유목민 특유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르하치는 7가지의 한을 하늘에 고하고 명나라의 정식으로 선전포고했죠. 이 7대안 중 첫 번째로 명나라 군사에 의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것을 가장 큰 원한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누르하치를 견제하기 위해 최대 강적이던 해서여진의 예어부족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르하치는 예어부족과 명나라와의 전면전은 불가피했었죠. 1618년 누르하치는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명나라의 변경지에 있던 무순이라는 지역을 급습하면서 그렇게 명나라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무순의 성주는 이영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누르하치가 이성량의 밑에 있던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덕에 이영방은 별다른 저항 없이 누르하치에게 투항했죠. 그렇게 무순이 누르하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한족 선비인 법문정이라는 인물을 얻게 되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법문정의 집안은 영모에 휘말려 만주로 귀향을 온 처지였는데 이후 명나라를 증오하며 누르하치를 도와 출세를 하겠다고 결심한 인물이었죠. 또한 법문정은 누르하치부터 강희제까지 4명의 황제를 섬기면서 여러 계책을 내놓았고 후금이 큰 제국이 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법문정은 제갈량, 강태공, 관중, 장량과 견줄 수 있는 책략가로 묘사되기도 한다고 하죠. 어쨌든 1619년 4월 명나라는 누르하치 세력이 더 강대해지기 전에 토벌해버리기로 결심하고 임진왜란에도 출정한 적이 있던 양호를 총대장으로 삼아 명나라 전체에서 박박 긁어모은 10만여 명의 병력으로 후금의 수도인 허투알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후금의 병력은 고작 6만 명 정도였는데 심지어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기병은 1만 명에 불과했죠. 총사령관 양호는 군대를 4개로 나누어 적진으로 쳐들어간 다음 허투알라 앞에서 합류해 허투알라를 포위 공격하려는 작전을 짜고 그렇게 자신은 심양에서 4개로 나눈 군사의 총지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작전이 되어버리는데 10만이나 되던 병사를 분산해버렸고 작전 지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후금의 수도 앞에 모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게다가 4개의 부대가 따로따로 집결지에 도착하게 되면 후금군에 의해 각계격파를 당하기도 딱 좋았기 때문에 집결지를 허투알라 앞으로 선택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총지휘관이던 양호가 심양에 있다 보니 현장에서 총지휘를 할 사람도 없거니와 양호가 임명해 주지도 않아서 각각의 부대 지휘체계도 개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손발이 맞지도 않는 4개의 명나라군이 각자 알아서 진군하고 있는 틈을 타 누르하치는 강력한 기병을 이용한 기동력으로 4개의 부대를 각계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개의 부대는 따로 움직이다 차례대로 격파당했고 이 전투에서 전사한 후금군은 약 2,000명이었던데 반해 명나라군은 약 47,000여 명의 전사자가 나왔으며 당시 전사한 장수들만 300명이 넘었다고 하죠. 또한 당시 17,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한 조선군도 1만여 명이나 전사했고 4,000여 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를 사르후 전투라 하는데 이 이후부터 명나라의 멸망은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뒤이어 누르하치는 예어부족까지 정복했고 1621년에는 만주에 남아있던 명나라 최후의 거점인 심양까지 함락시키면서 비로소 요하 동쪽에서 명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요동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르하치는 수도를 심양으로 옮긴 뒤 중국 본토를 차지할 것을 마음먹고 명나라 공격을 이어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의 장수 원숭환이 묘서 지역에 영원성을 쌓으면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고 이에 누르하치는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던 누르하치에게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요서 지역을 방어하는 총지휘관으로 고제라는 인물이 임명된 것이죠. 고제는 원숭환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요서 방어선들을 모두 버려두고 원숭환만을 영원성에 남겨둔 채 산해관까지 방어선을 후퇴시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누르하치는 기회는 이때뿐이다 생각해 1626년 2월에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명나라의 영원성을 침공했는데 후금군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했던 명나라 장수 원숭환에 의해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죠. 1618년 누르하치가 명나라와 전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맛본 패배이기도 하고 고작 영원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한탄했습니다. 거기다가 누르하치는 영원성에서의 패배의 충격이 컸던 탓인지 퇴각한 이후 마음의 병을 얻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2가지 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충격을 먹고 마음의 병이 생겨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성 전투에서 홍위포를 맞아 부상당했고 이후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는 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위포 부상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청나라의 기록에도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어쨌든 누르하치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있게 시작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를 먹겠다는 대업은 결국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업은 누르하치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이루어내죠. 오랫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명나라의 정책에 따라 분열되어 있던 여진족을 통합한 뒤 마침내 넓은 중국 대륙을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누르하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